원장입니다. 먼저 그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세인관세법인의 그 수입 CS라는 이제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철희 관사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CS 팀은 별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온갖 이제 통관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투입이 돼서 저희 거래처분들 많으실 텐데요. CS라는 부서에서 좀 와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 단계부터 경우에 따라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릴 심사나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전담 부서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촬영을 하는 걸 모르고 오늘 그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마지막 교시에 이 심사 교육이 배정된 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내용이 상당히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를 좀 경험해 보시고 이쪽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자료만 보면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저는 좀 여러 이제 사는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저렇게 또 이제 무섭게 촬영을 하시니까 FM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관세 심사라고 하는 부분은요, 먼저 일단 제가 한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게, 왜 이게 시작됐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가 뭐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시작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통관제도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들어보신 저희가 면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수출입 통관되면 나오는 이제 신고 필증을 옛날에는 면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면허제였어요. 그러니까 통관 단계에서 우리가 신고하는 내역을 세관에서 이제 면허를 해줘야 통관이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지금은 신고 수리제거든요.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 면허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신고한 이력을 통관 당시에 세관이 확인하는 그 자체로 심사의 효력을 이제 준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일종의 심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고 수리제 같은 경우는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자 내지는 수출자가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통과만 시켜주는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업무하시면서 우리가 신고했는데 세관이 다 검토한 거 아니야? 이거 세관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제상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거는 이제 신고한 자들이 이제 임의로 신고한 내역이고, 이제 세관은 이제 이걸 가지고 통관을 하기 위한 이런 절차만 이행한 거다.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신고 수리 후 통관이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제도가 현행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종종 물어보실 때 이제 관세 심사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세무조사나 이제 국세청 감사하는 경우처럼 사실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은 이제 국세나 내국세 쪽 위주로 다룬다고 하면, 저희는 말 그대로 이제 관세 위주를 다루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이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심사란 뭐냐, 이쪽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가 이제 관세 관련법이라고 하는데, 관세법 내지는 FTA 특례법 여러한 이제 개별법에 따라서 신고한 내역들이 적법한지, 그걸 저희가 이제 통관적법성이라고 부르는데,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심사 흐름이 아주 예전부터 최근까지 좀 변화가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가 면허제일 경우는 이제 예전 90년도 이전과는 이제 별개로 그 이후에
처음 생겨났던 심사제도가 자율심사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뭐 이게 AO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아까 하셨죠? 교육. 그러니까 AO처럼 자율적으로 업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형태인데, 자율심사의 문제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사실 수입세액 정산제도라는 개념도 올해 초 생겼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문제가 뭐냐면,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비공식적이에요. 나중에 또 저희 촬영을 하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치한다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무사히 진행하기 위한 어떤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협의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심사의 문제들이 좀 생겨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세관에서 직접적으로 방문 심사를 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 이제 기업 심사라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심사하고 수시로 하는 심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심사는 일반 법인과 같은 이제 법인 심사가 있고요. 대략 4,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루어지는 심사입니다. 모든 업체, 수출입업체가 다 대상은 아니고요. 실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이제 수입, 출입 물량이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법인 심사고, 또 한편으로는 AO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AO 업체들은 따로 종합심사라는 이제 형태로 또 심사를 진행을 먼저 신청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시로 진행하는 거는 기획심사인데, 이거는 전체 통관 적법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건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세관에서 이제 본부 세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세관에서 언제라도 이제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통지하고 특정한 기간을 두고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수시 심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심사 형태로 보면 저희가 흐름이 09년도까지는 대략적인 이제 세액과 관련된 심사 위주였어요. 저희가 세액이라고 하면 이제 가격, 그러니까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표적인 가격과 세율이지 않습니까? 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저희가 가격, 그러니까 과표가 있고 과표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면 이제 관세가 나오듯이,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격과 유율인데, 가격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인보이스에 기재된 이제 가격에다가 실제 과세를 위한 이제 과세 가격을 말하는 거고, 이율은, 관세율은 저희가 말하는 품목 분류나 만약에 이제 FTA 내지는 다른 세종들, 이러한 거에 영향을 받는 이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들로 심사가 쭉쭉 이루어져 오다가 2010년도, 11년도 당시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절차적인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환 거래라든지 아니면 수입 요건이나 대명법에 관련된 원산지 표시 판정,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 단계에서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자라는 트렌드가 생겨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된 모든 사안을 심사를 하고요. 여기에서 그 FTA 심사는 제외된다라는 거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심사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서 기업 심사를 직접 수행하셨거나 아니면은 근무 중에 심사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FTA 심사가 왜 배제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FTA는 이제 양 나라 내지는 이제 특정 체약 당사국 간에 좀 더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협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협정에 준해서 저희가 특혜를 받았는데 임의로 한국이 배제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당연히 통상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FTA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인 어떤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 국외 체약 당사국 이제 현지 수출국
이제 세관 또는 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한지를 이제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절차상.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기업 심사 단계에서는 FTA 심사를 제외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보냐? 또 그렇지도 않죠. 정말 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심사가 끝나고 그 FTA과에 이첩해서 추가로 검토합니다. 다음 이제 올해인데요. 올해 그 수입세액 정산제도라는 부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쪽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좀 트렌드를 보면은 이 기업 심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고 세관의 심사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특혜가 늘어나고 여러 이제 베네핏이 생기듯이 세관 심사도 그에 따라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요. 또 점검하는 항목들도 그에 따라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좀 기업하기 많이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또한 이제 그 13년도 아마쯤일 텐데 그때 그 부가세법이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개정이 된 내용이 그 세관에서 미리 알고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그래서 추가 납부한 부가세액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막겠다라는 게 이제 당시 개정이 됐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개정이 됐었는데 말이 되게 많았죠. 당연히 뭐 부가세라는 이제 조세 목적을 아시는 분들은 부가세는 사실 간접세고 소비세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매입세, 매출과 매입세 공제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부가세법 취지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그 국내에서 유통하는 업체들에게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해버리면 사실은 부가세법 취지에는 굉장히 맞지가 않죠. 근데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그 합헌 결정이 났어요. 당시에 작년인가? 작년에 그 저희 이번에 박근혜 그 저희 뭡니까 탄핵 결정했을 때 그 전임 소장 있죠. 헌법재판소장 박헌철이라는 분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제 법 취지가 어쨌든 그렇게 매입세액을 이제 제한한다라는 취지가 정상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라는 게 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제 예전부터 수입업체들이 반발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문제가 없도록 되어 왔고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수입자들에게는 사실 그렇죠. 좀 정확하고 이렇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사실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금지가 굉장히 좀 어떻게 악법이라면 악법이지만 정확한 신고에 있어서는 참 좋은 제도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금지도 저희가 웹진을 한번 보내드린 걸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아마도 폐지될 것으로 개정이 돼서요. 완전 폐지지만 일부 좀 페널티는 있어요. 그 아예 예전으로 원복을 시키면 아무리 이제 심사 때 문제가 돼서 수정을 하더라도 부가세는 돌려받도록 이제 하는 부분은 맞는데 가산세는 추가로 또 나옵니다. 원래 저희가 보통 수정 신고하면 내는 가산세가 그 부족세액의 10% 내고 기간이자 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1% 더 내라라는 부분이 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따가 수입세액 정산제도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겠지만 심사의 동력이 요새 좀 말들이 심사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 수입자가 누가 그렇게 열심히 먼저 자진해서 내겠냐라는 말들도 좀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심사 제도를 저희가 간단하게 좀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요. 일단 그 저희가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가 요 법인 심사, 그다음에 종합 심사 이 2가지고요. 종합 심사 내에서 똑같이 법인 심사에 준하도록 4, 5년에 한 번씩 신청해서 받는 게 일반적인 종합 심사고 올해 생겨난 게 수입세액 정산제도라는 이제 제도인데 좀 내용이 있지만 요 둘 간의 이제 차이는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AO를 이제 수행할 때 그 심사하는 공인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통관 적법성이라고 하는 항목들은
요 놈은 이제 세관이 심사하도록 놔두겠다. 4, 5년에 한 번씩이고요. 정기수입세 정산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1년에 한 번씩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한 대만 아프게 맞으면 되고요. 요 놈은 한 4, 5대를 잽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입세 정산제도의 좀 이제 동력이 떨어진 건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에 대한 이슈, 그게 사실은 자진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였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폐지가 온전히 된다고 하면 동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진해서 할 만한 좀 거리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또한 자진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도 좀 외투 기업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정보가 온전히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거 없이 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이건 관세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해당 그 전담 관세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해서 결과 보고를 하는 형태인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내부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노출해야 되냐라는 이제 말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제 도입 초기인데 사실은 신청 업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았어요, 의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더 레코드지만 따로 간담회 같은 걸 합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AEO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도 도입 초기에는 베네핏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모아야 되니까. 많이 모으면서 AEO 업체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제 AEO 테두리에 넣겠다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유인책도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정산제도를 도입해서 진행 중인 업체들이 있거든요. 약 한 두세 개인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세관이 3, 4주 동안 방문해서 심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현업을 하시잖아요. 현업하시면서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3, 4주를 열심히 대응을 해도 시간은 이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슈가 사실은 있어도 이게 드러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장 심사 때는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금액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는 이제 리스크 대비 크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많죠. 물론 이제 세관 기법도 좀 고도화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심사팀의 실력이 뭐 많지 않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그 수입세 정산제도는 1년 동안 봐요. 1년 동안. 1년 동안 반년을 해서 관세사가 계속 보고 이에 대한 이제 자료 제출을 이제 연 1회씩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없던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의 이제 그 취지는 사실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주변 분위기상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심사는 그 주로 이제 품목 분류라든지 FTA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여기 그 엄마신 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좀 기획심사 많이 나와요. 특히나 올해 작년 트렌드가 이제 요건이었고요. 요건하고 FTA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건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니까 원래 누락되면 이제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요건 들으셨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업계가 사실은 관행적으로 안 받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해? 라고 확인했을 때 그 업체가 안 받으면 그럼 우리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으니까 넘어가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세관이 지금 데이터를 돌려서 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좀 요건 문제로 검찰 고발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심사는 이제 그러한 요건이나 FTA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통관적법성 부분을 이제 수시로 심사를 한다 부분이고요. 정기 수입세 정산 제도를 간단하게만 그냥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A 업체만이에요. 넌 A 업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세관에 보고한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세관이 4, 5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걸 생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A 업체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제도를 이제 화주가 직접 활용하도록 하진 않고요. 수입업체가 자기의 데이터를 이제 온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관세사가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냥 관세사냐 그렇지도 않은 게요. 통관관세사는 또 일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는 이제 2인 이상이라는 개념이 저희 법인 내도 관세사가 여러 명 채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세인이 들어가 있으면 세인의 2명의 관세사가 아니라 세인 외에 다른 관세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참 말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임의로 어쨌든 해버리면 저희가 만약에 통관하고 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싹 훑어요. 그러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관세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기존에 체크 잘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저희가 보고서에 이제 언급해서 자진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사안들은 실제 정기법인 심사에서는 저희가 그 5년에 한 번 하는 항목에서는 제외된다. 그래서 중복조사가 금지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올해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그 저희 세액 정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진 조치하는 경우는 실제 그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심사 트렌드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가 심사를 받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업체들 중에 실제로 세액을 이제 얼마나 추징을 하고 있나를 보면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외투 기업들 대상으로 좀 많은 부분 포션들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저희가 여기 2013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약 당시에 14만 개 수입 업체 중에서 이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하는 국내 이제 그 지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 업체의 5%가 안 돼요. 3.5% 당시에밖에 안 됐었는데 이들이 수입하는 금액은 사실은 전체 대비 32%나 달할 정도로 많은 물량들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체 추징 대비 이 외투기업 대상으로 세액을 추징하는 비율이 대략 70%나 달할 정도로 굉장한 많은 이제 점검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표적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로컬 기업보다 이 외투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상당히 왜곡됐다라고만 좀 그런 시각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엄마 회사, 아들 회사 간의 거래를 하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왜곡이 되지 않겠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라는 시각들로 출발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사실은 그 외투 기업 기준으로 보면 본사에 이제 이익금을 이제 우회적으로 많이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 법인 경우 뭐 배당금의 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 지원이나 아니면 국제 마케팅 용역이나 기타 다른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로얄티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가는데 이제 이러한 이익금이 회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컨선이었거든요.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이런 심사 기법이나 흔히 이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평가라는 이제 항목들은
원래 WTO에 해당하는 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관세법으로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 각 나라가 이를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 이를 달리 하도록 규정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를 적용을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뿐만이 아니고 이런 선진국들도 실제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 TP를 다룰 때 이 관세 측면하고 내국세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관세를 매길 때는 기본적으로 물품 단위로 매기지 않습니까? 수입하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의 세율을 매겨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품으로 신고하는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관세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세관이 보는 특성은 저가 신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 신고 시에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거를 세관은 이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내국세는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생하는 이제 매출 근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익을 근거로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게 수입 물품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들은 이제 실제 원가가 낮아지는 걸 굉장히 좀 우려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원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이제 신고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하고 내국세 측면에서 이제 TP를 가지고 이슈가 제기가 되면 간혹 이제 두 기관 관세청, 국세청에서 각각 이제 이런 부분 이슈 제기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기를 좀 달리 두고 그러면 이제 그 수입합주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아니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도 추징하고 저기서 추징하고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세목은 사실은 달라요. 그쪽은 이제 이쪽은 관세고 저쪽은 이제 법인세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TP와 관련된 부분, 특히나 이제 TP의 그 정상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어떤 로직에 따라 조정을 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관세 측면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과세할 거냐라는 이제 내용들로 계속 로직 강화를 했는데 올해 여러 제도들이 생겨났어요. 올해 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내용이 생겼냐면 실제 저희가 이전 가격을 결정을 해서 이제 매년 이렇게 TP를 적용하는 업체들 중에 특히나 이제 TNM이 대표적일 건데 그런 식의 이제 적용하는 업체들이 사후에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트러블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내에서 어떤 이제 타겟 그 이익률에 미달할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보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초과해서 어떤 이익을 달성할 경우에는 다시 본사에 이를 이제 지급하는 경우, 본사가 회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국세 관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상 영업이익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적정하냐 아니냐를 보겠지만, 일단 관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사로부터 돌려받는, 우리가 영업을 잘 못해서 혹은 매출이 잘 안 나와서 돌려받는 금액이 있으면 관세 측면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돌려받았으면은 저희가 그 수입 가격을 그만큼 높게 신고했다는 거니까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환급은 일단 안 해주고요. 안 해주려고 하고, 다만 그 수입자가 합리적으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고 조정한 이후에 확정 가격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정 가격 신고에 이제 잠정 가능 사유가 이제 그 내용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차례 세관 설명이 됐고 외투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단점이라면 하나가 모든 외투기업 대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APA, 내국세에서는 APA라는 거 있잖아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결정 방법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관세법상 아크바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또 아크바를 승인받은 업체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아크바나 APA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서 실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상 저희가 지사기 때문에 없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본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본사에서는 안 주죠. 그런 자료들을.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과세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좀 제도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좀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제 저희 전반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좀 플로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최초에 저희가 심사를 시작할 때 이건 일반 AO 업체 말고 이제 일반 기업 대상으로 심사를 시작할 때 먼저 심사 통지서가 도착이 돼요. 세관으로부터 이제 법인 심사 통지가 도착이 되는데 법인 심사는 보통 그 전년도에 이제 대상 업체들이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획심사처럼 표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심사 시기가 됐기 때문에 통지가 나오는 건데요. 먼저 이제 통지가 되기 전에 세관 정보 분석과가 따로 있습니다. 분부세관 내에. 그래서 이런 정보 분석과에서 이제 익년도 대상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먼저 쭉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법인심사팀에 전달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심사팀이 실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실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심사 단계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요. 물론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내용이 검토가 되면 모르겠지만 자체 분석한 내용이 실제 어떤 식의 사실을 가지는지 하고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보지 못한 어떤 착안할 수 있는 다른 항목들이 있으면 이제 그러한 항목들을 현장 때 사실관계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뭐 한 50개 내외로 이제 3주 4주 동안 자료를 요청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특히 서울세관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악명이 높거든요. 그게 사람을 좀 질리게 하는 방법들을 써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료를 이제 요구를 하죠. 근데 정말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자료가 왜 필요하지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는 게 자기네들도 이제 자기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감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냐라는 부분 때문에 보지 않더라도 일단 자료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심사 기법 중에 하나가 초반에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강한 멘트로 하도록 하는 심사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강하게 지를 땐 지르고 이런 부분들 좀 제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근과 책찍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해요. 그 팀 안에 팀원들이 여러 명이라 항상 이제 좋은 식으로 좋게 얘기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그 심사 팀원이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된 말로 싸가지 없고 함부로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악마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심사를 좀 운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심사 통지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통지를 받고 보는 항목들은 뭘 볼 것이며 어느 기간 동안 볼 것이며 어느 세관에 누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세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희는 세관 심사팀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 심사팀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세관에 근무를 해왔고 어느 출신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저희 나름 이제 컬렉팅을 해서 적합한 저희 대응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적합한 관세사, 적합한 저희 다른 그 고문님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사전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이제 저희 거래처에게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심사가 1주 정도 남았을 경우에 보통 통지가 한 보름에서 3주 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한 1주 전 남았을 때 저희가 이제 킥오프 미팅을 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뭔가 규정된 게 없고
정말 이제 그 준비하면서 좀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뭐 하다못해 뭐 컴퓨터나 책상은 뭐 몇 개를 놔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필기도구나 이런 것들은 뭘 준비해야 되고, 냉장고에 물은 어떻게 채워야 되며, 슬리퍼는 준비를 해야 되냐, 옷걸이는 어떠냐,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일단 하고요. 또 그 미리 이제 그 회의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실을 장기간 빌리지만 이제 회의실이 적합하지 않거나 없다고 하면 외부에 또 이제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죠. 그리고 심사가 진행되는 통상 전날에는 이제 마지막 그 점검을 해요. 그래서 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요. 보통 첫날에는 그래서 방문 심사가 이제 온사이트로 이루어지면 해당 심사팀이 이제 오죠. 예를 들어 심사는 꼭 저희가 관할세관 본부세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 소재지는 서울에 있지만 부산이나 광주에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오시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3, 4주 동안 이제 심사를 하시는데, 첫날에는 보통 이제 회사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제 물품을 취급하고, 이러이러한 연령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직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진행하는 업체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간단하게 티타임 갖고, 서로 이렇게 좀 그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보통 첫날이고요. 그리고 그 첫날 저희가 온사이트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이러한 자료를 달라라는 요청들을 합니다. 세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들을 첫날에 보통 이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언제까지 제출할지 이런 부분들을 통상 첫날에 진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 심사를 저희가 3주에서 4주 동안 쭉쭉쭉쭉 진행을 하고, 서로 고성에 오가기도 하고, 여러 이제 불꽃 튀는 논리 싸움이 펼쳐지면,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장 심사가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 그 다음 절차는 처분위원회라는 이제 절차가 있어요. 저희가 그 심사 종결회의라는 게 세관 심사팀도 자기네들 맘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에 심사팀장, 팀원이 참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검토했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위원들이 이거는 왜 이렇게 했고 저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관세청에 그 이제 결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재가 올라간 게 최종 승인이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결과 통지서가 발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쭉 거치는데, 요즘 트렌드는 대략 빨리 끝나면, 제가 그 지지난주에 마지막 심사를 한 업체는 8일 만에 끝났어요. 8일 만에 끝난 업체도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는 현장을 꽉 채우고 2년까지도 종결이 안 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기업 같은 경우 이제 TP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워낙 크게 걸려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1, 2년 막 이렇게 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상당히 트렌드가 좀 길어진다, 심사가, 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준비한 자료에 지금 4분의 1도 못 봤죠. 근데 나름 굉장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뒤에 부분이 굉장히 좀 졸려요. 지금도 졸리지만 뒤에 부분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원에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다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남은 숙제니까 방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안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 드릴 테니까 뒤에 있는 난해한 부분은 일단 그 오늘 원 클래스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뒷부분을 요약하면 지금 보시는 내용이 다예요. 내용이 다인데 이 내용을 좀 더 풀어 쓴 건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려서 뭘 보는지만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시간도 안 된 시간 동안 심사에 대한 좀 썰을 풀면서 심사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 개념 이런 부분 설명드렸지만 그럼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할 때 사실 세관은 이제 결국 세액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추징을 해야 되니까, 징수 기관이니까. 그래서 보통 보는 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게 가격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말하는 관세 평가라는 항목을 보고 또 실제 세율이 적정하게 되는지는 품목 분류랑 감면 이쪽을 봐요. 이 두 개가 세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관세 평가를 뭐 이렇게 4개로 썼지만 1번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제 과세 가격이 적정하냐라는 의미는 그 가격 자체가 이제 적정하는지를 보려면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관심사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무상으로 수입 신고를 할 때 이제 통상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인보이스를 주는 대로 저희는 신고를 하니까 저희는 이게 저가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는 정상적인 유상구매 물품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관세 평가상 그 이제 실제 정상적인 구매 가격에 준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무상 거래가 예를 들어 치제품인데 그 이후로 이제 양산이 안 됐어요. 딱 한 번만 들어온 거죠. 근데 세관 입장에서 무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법 배제. 그래서 인보이스 가격은 인정 못해.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신고할까요? 라고 하면 비교할 수 있는 가격 가져왔는데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추징을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의 적정성은 세관 심사 기법상 동일 제품, 동일 규격을 가지는 것들에 대한 가격 편차를 봐요. 그래서 5년 기간 동안 A라는 품목이 100원, 100원, 100원 신고하다가 어떤 경우 날에는 40원으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다 다시 100원으로 원복되고 이럴 경우 이 40원은 왜 40원 신고됐냐? 이거 할인받은 거다. 그럼 할인에 대한 사유 증빙해라. 그거 없다. 그러면 이제 100원으로 추징. 60원만큼 과표 차액 추징. 이런 식으로 통상 이제 단가 차이를 많이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비교 가격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제 어떤 뭐 그 리스트 프라이스가 있는 업체들은 매년 이제 정해지는 본사에서 전달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연도 내에서는 변동은 거의 대부분 없고요. 보통 이제 연도마다 TP가 변경될 때마다 가격이 바뀌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TP라는 거는 사실 그 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 측면에서의 TP의 점검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에서 말하는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결정 방법을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제 방법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방법이 온전히 우리가 수입 신고하는 가격에 잘 로직이 걸려져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느냐를 먼저 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말하는 리스트 프라이스라는 가격이 매년 정해졌는데 실제 인보이스는 그와 달리 진행된 경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걸러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또 어떻게 적정하냐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단하고 뒷단입니다. 이 이전 가격은 심플하게 보면 실제로 앞단에서 수출자가 정상적으로 마진 잘 넘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가격을 배제하는 이유가 왜곡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가정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나 아들 관계니까 뭐 좀 봐주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수출자가 본사가 충분히 물품에 마진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 저가 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단에서는 물품에 대한 이제 수출 마진이 적정히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수출 마진은 통상 저희가 제조자 마진뿐만이 아니라 판매자 마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조달한다고 하면 조달한 거에는 당연히 제조자 마진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만 정상적인 3자 거래니까. 근데 내가 지사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마진을 안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본사가 이를 허용한다면 이제 그 마진율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그런 자료들 제출해요. 비교라는 게 뭐냐면 실제 그 지사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일본, 중국, 뭐 유럽, 미국 다 이런 지사들에 해당하는 통상의 마진들을
저희가 역으로 입증해서 적정하게 마진이 들어갔다라고 입증하는 게 이제 앞단의 방법이고, 뒷단에서 하는 방법은 실제 우리가 판매하고 실현한 이익을 봐요. 그게 뭐냐면 수입가가 일단 왜곡이 됐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은 우리가 관계가 없는 고객사한테 판매를 하니까 왜곡될 여지는 없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판매한 가격에서 우리가 실현한 이익을 보는데, 또 이게 또 웃긴 게 우리가 실현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 왜곡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정하는 로직에 따라 본사가 세팅 값이 임의로 결정한 그 레인지라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업계에 있는 통상의 이익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관세는 뭐가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저가신고죠? 저가신고는 결국 원가가 낮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으면 우리가 판매 시에는 뭐가 높겠죠?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높겠죠. 기본적으로 판관비를 고정시킨다고 하면 이익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현한 당해년도의 이익이 통상의 업체의 이익 대비 상당히 높은 경우, 그리고 그 높은 그 이익을 회수를 하는 경우, 본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가를 낮추고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신고다라는 관점이 이제 뒷단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하는 게 통상의 이전 가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 때문에 권리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상표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저희가 어떤 물품 수입할 때 상표가 부착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판매가 끝나면 매출액 대비 일부를 로열티로 낸다라는 관점이 어떤 의미냐면, 수입 신고하는 이 가격은 우리가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가 외에 과세 가격은 적정한 가치를 반영해야 돼. 밸류거든요. 프라이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가격은 원래 원가에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로열티거든요. 왜냐하면 로열티가 만약에 상표가 부착이 되지 않으면 수입자인 내가 이걸 구매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 이제 우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제 계약상 구매할 수 없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이 되면 별도로 우리가 수입 이후에 판매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애초에 수입 물품 가격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권리 사용료의 이제 가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가치를 얹어야 된다라는 거고, 공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수입 물품은 국외에 발생한 부가가치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국내 설치비라든지 뭐 엔지니어 파견 비용, 기타 뭐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 국내 발생한 세금은 당연히 안 매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간혹 그러지는 않겠지만 DDP나 이런 걸 할 때 DDP 거래로 우리가 수입 신고하는 가격에 경우에 따라 내륙 운송비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관세나 제세가 들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제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제 요소로 저희가 뺄 수 있고, 또 품목 분류 같은 경우도 결국 세율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단가처럼 같은 물건인데 품목 분류가 흔들려요. 그런 경우들은 세관들이 쉽게 착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말씀을 드릴 때 그 자체로 사실 이게 잘못됐다 아니다를 물품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착안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품이 워낙 좀 어렵고 이러다 보면 꾸준하게 동일 세번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어떤 품목을 어떤 특정 심사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슈 제기하려면 정말 그 물건을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라고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바꾸고 그걸 유지하게 되면 정말 그냥 데이터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할 거면 아예 역산해서 문제되는 기간 다 수정 신고를 하는 게 제일 낫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일관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어쩌면 그 수입 신고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 같은 경우도 이제 일관적이지 않은 것들 위주로 좀 세관에서는 검토를 하고요. 또 세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하나의 HS 코드 내에서도 사실 세종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그 식품 쪽 취급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WTO 이제 협정에 따라서 부과하는 이런 세종들이 이제 W1이나 W2 같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추천세율, 비추천세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기본세율이 낮다 하더라도 특정한 세종은 기본세율보다 현저히 높아도 우선 적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또 점검을 하고요. 감면도 감면 요건이 또 있죠. 기본적으로 감면은 재수입 감면이라든지 뭐 재수출, 해외 임가공, 뭐 여러 이제 소액면세 등등이 각각에 해당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관 단계에서 어쩌면 무사히 넘겼다 하더라도 사후의 심사 때 감면받은 이력을 샘플링으로 가져오라고 해요. 서류를. 그래서 서류를 쭉 보고 이건 경우에 따라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거는 이제 적법한 서류를 적용한 게 아니면 그때는 또 추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요. 반면에 이제 세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보면 특히나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외환 쪽입니다. 그래서 외환 쪽은 굉장히 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게 우리가 어떤 이제 외환 거래를 할 때 특히나 저희는 수입의 경우는 대금을 지급을 하거나 다른 용역 비용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지급하기 전에 이게 신고 대상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건데요.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기관이나 관세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외환을 저희가 이제 외환 거래를 하실 때 많이 좀 그 우려를 하시지만 사실은 외환 거래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특정한 외환 거래를 할 때 대표적으로 상계라든지 상계가 똔똔 치는 거, 삼자 지급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계약을 맺었던 어떤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돈을 받는 경우 이러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느끼는 게 외환 그러니까 그 거래를 이제 송금하거나 이런 업무 부서가 보통 파이낸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 기관에 정확하게 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 거를 점검하는 부서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누락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환 쪽에서 문제가 돼서 심사 때 적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상계나 삼자 지급이나 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신고나 이런 것들 경우는 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부분 뭐 25억 이 정도거든요.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그 징역 벌금 이러한 이제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그 자본 거래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 저희가 그 해외 투자를 했다라든지 해외 지점 신고를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적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게 변경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신고는 잘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사실관계가 바뀌고 나서 변경 신고가 누락돼서 좀 문제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 네, 진행을 하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